아버님, 제발 문 좀 열어줘요. 문 밖에서 사위 준호가 소리칩니다. 제발이요. 우리 좀 살려줘요. 하지만 65살 할아버지 용석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사위가 무릎 꿇고 절규했습니다. 준호는 행동은 절규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 빚을 넘기셨습니까? 저에게 사기를 치신 겁니까? 아버지에게 외면당한 사위.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파멸은 장모님 장례식 날 해외여행을 떠난 사위에게 아버지가 준비한 가장 잔인하고 치밀한 복수였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300억 빚더미였습니다. 새벽 5시 조용한 방 안에 핸드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 올 곳이 없는데 누구지? 그날따라 전화벨 소리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발신자가 희망요양원인 걸 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란 예감이 들었죠. 김명의 보호자님 환자분께서 방금 별세하셨습니다. 예. 요양원에서 온 전화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석은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르. 민지야. 여보세요? 장인어른. 저희 지금 인천공항이에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배경이 시끄러웠습니다. 준호야, 민지는? 민지가 지금 좀 바빠서요. 왜요? 준호야. 민지 엄마가 갔어. 전화기 너머 사위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아버님,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아버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칠순이시라 가족 다 여행 가는 거라 취소가 안 돼요. 뭐라고? 자네 뭐라는 건가? 민지 엄마가 죽었다고. 근데 여행을 가야 한다고? 용석의 숨이 막혔습니다. 요즘 장례식장이 워낙 잘 돼 있어서요. 저희는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예약을 해놓은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당장 민지 받고. 용석의 호통은 준호에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가야 해.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3일 후에 갈게요. 준호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혼자 치러야 했던 박용석 어르신의 기막힌 이야기와 사위 준호에게 혹한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었던 통쾌한 사이다.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용석은 전화가 끊긴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부모가 죽었는데 여행을 가야 한다는 사위의 말에 참을 수 없는 화가 났지만 일단 아내를 봐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린 채 옷을 입고 가방에 지갑과 신분증, 영정사진으로 사용할지 모를 아내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희망병원 영안실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 밖으로 새벽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용석은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위의 생각에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어 민지에게 다시 통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닐 거야. 민지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민지가 통화가 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용석은 택시에서 내려 병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영안실 문을 열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명희님 보호자분이세요? 신분증 주세요. 용석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박용석 배우자님 다른 가족분은요? 오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차마 오지 못한단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직원이 문을 열자 흰 천으로 덮인 침대가 있었습니다. 용석은 숨이 멎은 채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었습니다. 아내 명의가 거기 있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여보,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 아내의 얼음처럼 차가워진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오전 10시 301호 빈소가 준비되었습니다. 용석은 혼자 빈소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이 용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텅 빈 빈소에는 조문객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용석만이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오전 11시 빈소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용석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아내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죠. 복도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민지가 온 걸까요? 마음을 바꿔서 돌아온 걸까요? 하지만 발소리는 옆 빈소로 향했습니다. 용석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김명의 보호자님, 장례식장 직원이 브이로그를 들고 왔습니다. 네. 따님은 언제 오시나요? 용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조금 늦는데요. 용석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20년 넘게 장례식장에서 일한 사람인지라 자식이 안 오는 장례식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알겠죠? 네.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물러가는 직원의 뒷모습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꼭 동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 빈소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며 인사하는 소리, 곡하는 소리, 위로하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들이었습니다. 301호 빈소만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용석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서 아픈 고통이 가슴 아픈 것보다 더 나았습니다. 오후 2시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동안 아내 담당이었던 요양원 간호사 미숙이었습니다. 그 뒤에 간호사 3명이 더 따라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님, 용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아내를 찾아 온 게 너무 반가웠습니다. 미숙이 용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용석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고생이 뭐예요?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아버님이 하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빠지지 않으셨잖아요. 간호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아버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셨어요. 다른 간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용석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미숙이 텅 빈 빈소를 둘러봤습니다. 아버님, 따님은요? 용석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바빠서요. 하지만 곧 올 겁니다. 아, 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구석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용석은 다 들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못 봤는데 용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늘 밖에서 일을 해야 했고 민지도 바빴거든요.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아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단 한 번도 요양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미숙이 다시 용석에게 왔습니다. 아버님 힘내세요. 제가 시간 내서 또 올게요. 고마워요, 간호사님. 미숙이 마지막으로 용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나가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용석은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오후 3시 요양원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어르신,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사모님께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을 많이 찾으셨는데 고맙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아내가 편안했습니다. 따님분께서는 혹시 아직 도착을 못하셨는지요? 용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마 해외여행 갔다고 말할 수 없어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네,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원장님은 박용석의 손을 잡고 잠시 말없이 위로했습니다. 20년 넘게 요양원 운영하면서 어르신 같은 보호자는 처음 봤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원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법적으로 드려야 하는 서류입니다. 10년간 납부하신 요양원비 정산서예요. 용석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꼭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원장이 다시 한번 절을 하고 나갔습니다. 용석은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냥 나중에 보기로 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5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님, 남편의 동생 용준이었습니다. 63살인 용준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용준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용준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습니다. 형님, 민지는 어디 있어요? 용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행 갔다. 뭐라고요? 뭐를 가? 용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돈 칠순이란다. 1년 전부터 잡은 거라 취소할 수가 없대. 형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자기 엄마 장례식인데 여행을 가요? 용준이 소리쳤습니다. 옆 빈소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용준아, 목소리 좀 낮춰. 말도 안 돼. 당장 전화해봐요. 지금 당장 오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딸 하나 있는 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형수님이 눈이라도 제대로 감겠냐고요. 용준이 용석의 핸드폰을 가리쳤습니다. 용석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부재중 음성 메시지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용준이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안 받았습니다. 내 이 녀석을. 용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형님, 문자라도 보내세요. 용석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삼촌도 오셨어. 지금이라도 제발 와줘. 30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용준이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놈이. 용석이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엄마 장례식인데. 용준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용준아, 민지가 아닐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지가 아닐 수도 있다니? 준호 사위가 전화를 받았어. 민지가 바쁘다면서 내가 엄마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아버지 칠순 여행을 가야 한다고 했어. 취소를 못하니 가야 한다고. 그러고 끊었어. 내 당장 그 자식을. 민지는 엄마가 죽은 걸 모를지도 몰라. 민지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어요? 아까 보낸 메시지에 답장이 없는 걸 보니 못 본 걸지도. 아무리 그래도 피부치인데 엄마가 죽었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요? 제정신 박히내면 그러겠어요? 이건 다 민지 남편이 막은 거라고요. 그래, 내 생각도 그렇다. 나중에 민지가 알아봐요. 그거 미쳐요. 이건 당장의 이용감이라고요, 형님. 좀 더 지켜보자. 용준은 가슴이 답답한지 쿵쿵 쳤어요. 뭘 지켜봐요. 내일 모레면 형수님 발인인데 어떻게든 연락해서 민지 오게 해야죠.
엄마 가는 건 봐야 하잖아요. 이대로 보낼 거예요? 용석은 말이 없었어요. 안 그래도 연락을 중간중간 했지만 준호나 민지나 받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형? 이거 아니잖아. 용준이 한참을 화를 내다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수님 미안해요. 형수님한테 이런 자식을 남겨놓고 용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용준이 상차림을 가리켰어요. 형 뭐라도 좀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죠?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과일과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나는 괜찮아. 너나 먹어. 뭐라도 먹어야 해요. 그러다 형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용석은 억지로 음식을 우겨 넣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자 용준이 물었습니다. 형님 10년간 요양원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대부분 냈지. 민지가 처음에 조금 도와주고 그 뒤로 내 생활비를 매달 보내왔어. 용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건설 노동 일하면서 다 내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용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나왔어요? 용석은 가방에서 원장이 준 봉투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10년간 내역이 나왔습니다. 한용석 2억 3,200만 원, 박민지 2,800만 원. 용준이 서류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억이요? 민지는 10년간 고작 2,800. 용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혼자 2억을 넘게 내셨다고요? 용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준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민지 남편 사업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용석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밤 9시 용준이 돌아갔습니다. 형님,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좀 주무세요. 고맙다 용준아. 용준이 나가고 용석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 10시 용석은 장례식장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허리도 아팠지만 늙은 몸으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빈소에서도 가족들이 하나 둘 집으로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302호 빈소에서 가족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집에 가서 쉬세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형은 애들 있으니까 형수님이랑 가세요. 제가 밤새 있을게요. 우리 다 같이 있자. 아버지 마지막 밤인데 가족들이 함께 있는 소리였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용석만이 혼자였죠. 혹시나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용석은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고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속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결국 못 오나 봐. 여보 미안해. 용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행 그게 뭐라고 지엄마 가는 것도 못 보는지 용석은 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문에서 민지가 울며 달려올 것만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민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용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밤 11시 옆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용석도 의자에 몸을 기대고 쪽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아내가 나왔습니다. 건강했던 시절의 아내였죠. 여보, 미안해요. 고생 많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민지 보고 가 여보. 용석이 손을 뻗어 아내를 잡으려고 했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여보, 용석이 소리치며 잠에서 깼습니다. 영정 앞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용석은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새벽 3시 잠에서 깬 후
화장실에 간 용석은 거울을 봤습니다. 밤새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이었습니다. 빈소로 돌아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죠. 여보, 내일 모레면 당신 보내야 하네. 용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새벽 오시동이 텄습니다. 둘째 날이 밝자 오전 10시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용석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 친구 정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영정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서더니 용석을 꽉 안았습니다. 이 녀석아 얼마나 힘들었어. 그간 내 얘긴 다 들었다. 용석은 민우의 말에 참아왔던 설움을 민우의 품에서 쏟아냈습니다. 어제부터 꾹꾹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민우야, 나 이제 어떡하냐. 고생 많았어, 용석아. 민우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친구가 빈소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민우가 물었습니다. 용석아, 민지는 왜 너 혼자 있어? 용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못 왔어.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가 안 왔다고? 민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아버지 칠순 여행 갔다. 그게 말이 돼? 여행을 갔어도 당연히 되돌아왔어야지.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옆 빈소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우야,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가 무슨 상관이야? 엄마 장례식인데 여행을 가? 민우가 이를 갈았습니다. 1년 전부터 잡은 거래. 그게 자기 엄마보다 중요해? 재수 씨는 무려 10년을 고생하셨어. 민우가 용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용석아, 잠깐 밖에 나가자. 민우가 용석을 일으켜 세워 복도로 나가 벤치에 앉아 사위 준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민지가 아니라 사위가 듣고도 여행을 간 거라고? 민지랑 통화한 게 아니고? 응, 아직까진 그게 팩트야. 민지랑 통화는 안 했어. 계속 연락해도 받지도 않아. 일부러 안 받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는 거네. 맞아. 용서가 민지가 설사 엄마가 죽은 걸 모른다고 쳐. 그걸 알고도 묵인한 건 큰 잘못이야.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해. 나중에 민지가 엄마 죽은 걸 알면 남편이랑 살 수 있겠어? 그러게 나도 이 일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 민지와 연락하는 게 제일 중요해. 만약 알고도 서로 묵인한 거면 자식하고 인연 끊던지. 용석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세상 참 못된 놈들 많아. 별의별 사람 다 있고. 민우와 용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석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린 것, 10년간 혼자 요양원을 다닌 것, 매주 토요일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탄 것. 그동안 민지는 처음에만 몇 번 오고 바쁘다며 점점 안 왔지. 자기 엄마인데도 응, 이미 요양원 갔을 땐 민지를 못 알아볼 때가 많았어. 민지가 많이 울었지. 아내가 치매가 너무 빨리 왔어. 민우가 기막히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요양원비는? 용석은 가방에서 정산서를 꺼내 민우에게도 보여줬습니다. 민우가 서류를 보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어? 요양원비가? 이걸 어떻게 마련한 거야? 건설 노동 다니면서 마련했지. 생활비는 준호가 매달 보내줬어. 너도 참 대단하다. 용석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가 용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 친구 고생 많이 했다. 넌 재수 씨한테 할 만큼 했어. 수고했다. 용석이 아내가 있을 하늘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아내의 발인 날이 되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민지와 준호는 결국 오지 않았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용석은 마지막까지 딸을 보고 갔으면 하는 아내를 위해 다시 한번 문 쪽을 바라봤어요.
마지막까지 민지를 기다리면서 오후 일시 장례식장 직원이 왔습니다. 발인 준비하겠습니다. 용석이 영정을 들었습니다. 용준과 민우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간호사 미숙도 와 있었습니다. 박용석 아버님, 저도 같이 갈게요. 고맙습니다. 운구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석이 운구차 뒷좌석에 타고 영정사진을 옆에 두고 앉았습니다. 민우와 용준, 간호사 미숙은 뒤따르는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용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를 지나가자 사람들이 바쁘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이제 가고 없지만 사람들은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민지는요? 용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난 괜찮아. 민지는 아직. 용석은 눈물이 나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 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을 보니 용석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기가 아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용석은 영정을 들고 내렸습니다. 다들 따라 내렸죠. 화장장 안으로 들어가자 대기실에 다른 가족들도 있었어요. 10명쯤 앉아 가족들끼리 모여 울고 있었습니다. 용석은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용준이 옆에 앉았어요. 민우와 미숙이 함께 앉았습니다. 302호 김명희님, 보호자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용석이 벌떡 일어나 유족 참관실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순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명희야, 안 된다. 용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된다, 명희야. 놔두고 어딜 가? 제발 가지 마. 용석이 창문에 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명희야. 용석을 민우와 용준이 옆에서 부축해 주었습니다. 명희야,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금방 갈게.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용준이 용석을 일으켰습니다. 형님, 이제 나가셔야 해요. 용석이 비틀거렸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자 용석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민우가 용석을 안았습니다. 용석아, 울어. 울어도 돼. 용석은 민우의 품에서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 방송이 나왔어요. 302호 김명희 보호자님. 용석이 방송을 듣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민우와 함께 수습실로 들어가니 직원이 유골함을 내밀었습니다. 김명희 보호자님 확인해 주세요. 하얀 작은 도자기 항아리였습니다. 용석이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63을 산 아내가 작은 항아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아 용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 제가 들어드릴까요? 용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들어야지. 용석이 유골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느덧 오후 5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형님,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 용석이 용준의 차에 탔습니다. 용석이 유골함을 안고 뒷좌석에 앉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걸려 용석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용준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줬어요. 용석이 유골함을 안고 내렸습니다. 형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괜찮아. 용석이 집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10평쯤 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용석이 유골함을 들고 들어갔어요. 어디에 놓으면 좋을지 작은 고민을 한 끝에 작은 서랍장 위에 아내 영정 사진과 함께 놓았습니다. 여보, 10년 만에 집에 왔네. 용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용준이 문 앞에 서서 방안을 찬찬히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들어와. 형님 쉬셔야죠. 형님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다.
용준아,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알겠어요. 용준이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만큼 춥진 않았어요.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다시 어두워진 저녁, 용석은 유골함 앞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밤 9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용서가 집에 잘 들어갔어? 밥은 먹었고? 아직? 용서가 밥 먹어야지. 그래, 먹을 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용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민우의 안부 전화였어요. 10년을 치매로 요양원에 있다. 이제야 집에 돌아온 아내. 밤 11시가 되자 용석은 자려고 누웠습니다. 천장에는 물이 스며든 얼룩이 있었습니다. 여보, 잘 자요. 용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뒤척인 뒤에야 새벽 2시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어요. 다음 날 용석은 유골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지의 전화였습니다. 아빠,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전화기 소리로 놀라는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냐? 공항이에요. 지금 문자 확인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니 거짓말이죠? 민지야, 정말 몰랐니? 몰랐어요. 민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그럼 준호한테 물어보렴. 준호는 알고 있었다. 뭐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민지의 물음이었습니다. 아빠, 준호 씨는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 내가 여행 떠나는 날 요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어. 그래서 바로 너에게 전화했지만 준호가 봤더구나. 엄마가 죽었다고 말했는데도 여행을 취소할 수가 없다며 널 바꿔주지 않았어. 아빠, 제가 지금 집으로 갈게요. 기다려요. 전화를 끄는 민지의 말에 두려움과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정말 준호가 말하지 않는 거라면 엄마를 잃은 충격에 얼마나 힘들까. 여보, 이제야 민지가 오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같이 들어보자고. 그로부터 1시간 후 민지가 문 밖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삐삐삐. 띡. 현관문 번호가 자꾸 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가 온 것 같아 제가 문을 열었죠. 문이 열리자 눈물로 범벅이 된 민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 저를 향해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우는 민지를 저는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 들어가자. 오열하는 민지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오자 유골함을 발견한 민지가 엎드려 통곡을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 주먹으로 방바닥을 때리더니 이내 자기 가슴을 때리는 민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뭐라고, 대체 그게 뭐라고. 엄마 가는 것도 못 보고. 아. 민지가 유골함을 붙들고 오열했어요. 그만해, 민지야. 이제라도 널 봤으니 됐다. 엄마는 다 용서하실 거야. 안 돼. 엄마, 나 용서하지 마. 나 같은 딸 용서하지 마. 엄마, 내가 죽으면 엄마한테 가서 그때 빌게. 절대 용서하지 마요, 제발. 엄마, 미안해. 용석은 민지를 보니 그간 딸에 대한 미움, 실망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꺽꺽 우는 딸이 쓰러질까 용석은 민지에게 물을 주며 달랬습니다. 너 이러다 쓰러질라. 이제 그만 울어. 흑흑. 아빠, 나 많이 기다렸지? 그래, 이거사 너 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어. 나보다 엄마가 널 더 기다렸겠지. 잠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민지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동안 요양병원비랑 생활비 입금해 드린 걸로 아빠가 잘 지내시고 있는지 알았어요. 민지의 말을 들은 용석은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
그건 내 생활비로 준 건지 알았는데 용석의 말을 들은 민지가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100만 원이라뇨? 매달 아빠 통장으로 500만 원씩 보내드렸는데 그걸로 요양원비랑 생활비는 충분할 거라 생각했어요. 용석은 민지의 말에 통장을 보여줬어요. 매달 돈이 입금된 건 맞지만 100만 원이 맞다. 500은 아니야. 용석의 통장을 확인한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통장을 계속 바라봤어요. 가끔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에게 돈 입금했냐고요? 매달 자동이체로 보냈다고 했어요. 준호 씨가. 민지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것은 준호에게로 시작되었죠. 아빠 나 도대체 어떻게 산 거지? 잠깐 그럼 요양원비는요? 용석은 말없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2억 3천만 원. 엄마 요양원비는 아빠가 일해서 내고 있었어. 내가 보내준 1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참았던 눈물이 민지의 눈에서 다시 흘렀어요. 아빠 나 진짜 미친 것 같아. 너무 바보 같아. 민지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나 그 사람 용서 못할 것 같아. 이거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아빠, 변호사를 만나야겠어요. 어쩌려고 변호사? 아빠 친구가 변호사야. 그래요? 당장 만나야 해요. 당장. 민지의 말에 용석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용석과 민지가 찾아간 곳은 법률사무소 민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가 용석을 발견하곤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용석아, 아이고,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서 와. 응 그래 민우야, 장례식장에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민지가 왔어. 안녕하세요. 민지는 민우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어요. 민지야.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아빠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네, 다 들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못난 딸이라. 일단 앉자. 자리에 앉은 우리는 민우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어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준호 얘기하는데 싸하더라니. 그런 놈은 벌을 받아야지. 그래, 나한테 상의할 일이 뭐야? 민지는 가방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민우에게 보여줬어요. 제 가게 주소입니다. 궁한복대표 박민지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 건물이 예전에 저희 엄마 아버지랑 살던 작은 건물이었어요. 엄마가 외가댁에서 받은 유일한 유산이에요. 맞아 결혼하고 나중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명의가 받은 건물이야. 너무 낡아서 고치는 데만 돈도 많이 들었어. 세를 받으면 고치고 또 고쳤지. 세보단 유지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건물이었어. 건물이라고 하기엔 돈이 안 됐구나. 그나마 나은 곳은 세를 주고 우린 창고를 개조해서 쓰기도 했어. 민우는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며 보더니 물었어요. 이 정도면 재개발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 내가 살 당시에 재개발 얘기가 나왔지만 쉽지 않았어. 무산되기가 일쑤였지. 그 당시 전 준호 씨를 만나 결혼한 상태였어요.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었죠. 그땐 엄마가 아프시기 전이라 자주 왕래했어요. 그때 재개발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때 남편이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한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바꿔보는 게 어떤지 물어도 봤어요. 그 당시 전 워낙 낡았던 건물이라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때가 언제라고? 아마 엄마 병세가 나타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치매라고 생각 안 하고 잘 잊어버리시니 아빠와 전 심각하게 생각 안 했죠. 근데 남편은 달랐던 것 같아요.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현명했던 게 요양원 들어오시기 전에 이 건물의 명의를 아빠로 바꿔놓은 거였어요. 아,
아프기 전에 명의를 용석이 이름으로 바꿔놨던 거지? 맞아요. 하루는 준호 씨가 집에 와서 엄청 화를 냈어요. 자기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장모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면서요. 그 당시 저도 준호 씨 편을 들었죠. 리모델링이 나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엄마만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후론 재개발 얘기가 무산되고 명의도 아빠로 바뀌니 포기한 줄 알았는데 엄마 치매 증세가 나타난 거죠. 그래, 그때 아내가 치매로 정신이 좀 없던 상태였어. 일하고 오면 나를 못 알아보는 명의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고 자리를 비우면 집을 나가는 명의를 찾으러 다니기 바빴어. 그때 준호가 찾아왔지. 같이 민지 엄마를 찾으러 다니고 많이 도와줬어. 그때 준호 씨가 아빠를 설득해 받아온 건 건물에 대한 법적 대리인 위임장의 도장을 다 받았죠. 아, 그래서 결국 리모델링을 한 거구나. 네. 그때부터였어요. 준호 씨가 건물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게 대출까지 받아서 공사를 밀어붙이더니 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위층까지 올렸어요. 그땐 저도 몰랐죠. 그냥 리모델링 잘 되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다 계획된 거였던 것 같아요. 건물에서 나오는 세가 상당할 건데 그걸 다 준호 씨가 관리해요. 전 제 브랜드를 키우느라 건물엔 신경을 못 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용석이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니까 세를 다시 찾아오려고? 민우가 묻자 민지와 용석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민지가 민우를 보며 말했죠. 아버지 건물을 준호 씨에게 증여하면 어떨까요? 뭐라고?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정보가 있어요. 이건 보통 사람은 모르는 건데 곧 그 지역 재개발이 확정된대요. 재개발되면 기존 건물을 비워야 하고 불법으로 지은 부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비우는 건 어렵지 않잖아. 새놓은 사람들 내보내고 보상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나? 지금 준호 씨가 현금 흐름이 매우 안 좋아요. 얼마 전 투자도 망해서 자금 사정이 심각해요. 평소 수익으로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이에요. 그럼 상황이 달라지네. 잠깐만, 그럼 그놈 지금 큰일 났을 수도 있겠는데? 왜? 리모델링 할 때 허가도 안 받고 한층 더 올렸다면 그게 불법이야. 구청에서 조사 들어가면 철거 명령이 바로 떨어질 거고 은행도 그 얘기 듣는 순간 대출을 끊어버리지. 그럼 건물은 빚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아빠. 고맙다, 민지야. 민우야, 확인 부탁한다. 며칠 뒤 용석의 전화가 울렸어요. 내가 구청 쪽에 알아봤어. 내가 말한 대로더라. 준호가 허가받은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달라. 이미 행정조사 들어갔고 조만간 철거 명령 가능성이 높대. 그럼 생각보다 일이 쉽겠구나. 고맙다, 민우야. 그날 민지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온 용석은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위에서 잘 지켜봐. 우리 민지가 잘하는지 말야. 그날 집으로 돌아간 민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아직도 남편만 생각하면 화를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강해져야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엄마를 볼 면목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다면 끔찍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내 하나뿐인 아버지를 위해서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호가 화들짝 뛰어왔습니다. 민지의 굳은 표정을 보고 선뜻 말을 걸지 못했죠. 당신, 아버님은 잘 만나고 왔어? 난 나중에 찾아뵐게. 지금 찾아가면 서로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서. 그게 지금 사위가 할 소리야?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근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
민지는 남편에 대한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준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죠. 아빠도 그렇게 말했어.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제 말에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쳐다봤죠. 엄마도 돌아가셨으니 시골로 내려가고 싶으신가 봐. 그래서 건물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는데? 뭐, 진짜? 준호가 뛰어와 민지 앞에 섰습니다. 그 건물 우리 주신대? 응, 여태 당신이 관리 다 했는데 주신다면 땡큐 하냐? 그 건물 키운 건 당신이잖아. 당연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키웠는데. 난 한복집 때문에 바쁘니. 이왕 주시는 거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해. 난 괜찮아. 아빠도 나보단 당신 주려고 생각하신 것 같아. 준호의 눈이 더 크게 떠졌어요. 그 말 진짜야? 응. 조만간 같이 아빠한테 가자고. 이번 일도 아빠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아깐 내가 흥분해서 뛰쳐갔지만 당신도 갔어야지. 엄마 일인데. 그건 전적으로 내가 미안해.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속죄한다는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져 있지 않았어요. 준호의 두 눈은 탐욕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벌써 머릿속엔 동계산하는 중이었으니까요. 신이 난 준호를 뒤로하고 민지는 방으로 들어와 눈물을 흘렸어요. 건물 욕심이 많던 준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엔 건물로 유혹을 해야 했죠. 민지는 아빠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 아빠 건물 준호 씨한테 주는 거 괜찮겠어요? 그럼 민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난 너만 괜찮으면 됐다. 위에서 엄마가 지켜봐 주실 거야. 죄송해요. 제가 살면서 다 갚을게요. 그것보다 더 멋진 건물 지어드릴게요. 고맙다. 민지는 전화를 들었어요. 사모님, 저 박민지 대표예요. 저번에 말씀해 주신 거요. 확실한가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지는 준호와 아빠에게 향했습니다. 준호의 손엔 갖가지 선물들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딩동. 어서들 오너라.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뒤에서 지켜보는 전 싸늘했죠. 이미 지나간 일이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영정에 절을 했어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용석은 준비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도 이제 없으니 조용한 시골에 가서 조그맣게 농사나 지으며 살고 싶다. 내 곧 여기를 떠날까 해. 생각해 놓으신 데는 있으시고요. 나 하나 어디 갈 데 없을까. 이제 천천히 알아보련다. 그 전에 용석의 말에 준호가 눈을 번뜩였죠. 엄마가 남겨준 그 건물을 너희에게 증여하고 싶구나. 아빠 생각해봤는데 저보단 준호 씨가 나을 것 같아요. 전 제 브랜드 키우느라 건물 관리는 잘 몰라서요. 그 건물 준호 씨한테 주는 건 어때요? 어차피 그렇게 키운 것도 준호 씨인데요. 민지가 태연히 말하자 준호는 손사래를 치며 용석에게 표현했어요. 아, 그래도 당신이 받아야지. 나보단 당신이 먼저잖아. 아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준호, 내가 능력이 좋으니 그게 좋겠다. 당장 내일이라도 명의를 바꾸는 게 어떤지. 진짜요? 아버님? 제 명의로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좋아하는 준호를 보며 용석과 민지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어요. 명의 변경은 빠르게 이어졌죠. 그 어느 때보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죠. 아빠와 민지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뒀습니다. 그래, 지금 많이 좋아해. 곧 너의 끝이 될 테니까. 좋아하던 것도 잠시 준호가 투자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자금 압박이 더 거세졌어요. 그럴수록 준호는 더욱 날카로워졌죠.
그때 전 조용히 한복집을 은밀히 빠르게 정리해 갔어요. 저와 아빠의 계획은 조용히 빠르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 시각 준호는 은행에서 추가 담보 대출을 받으려 심사 중이었죠. 상담을 갔던 은행 직원이 어두운 표정으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한준호 씨, 저희가 담보 건물을 최종적으로 심사했는데 죄송하지만 대출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지점장님, 25층짜리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요? 용적률 꽉 채워서 새로 리모델링했고 공실 없이 수익도 잘 나옵니다. 제가 직접 설계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류상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소유권이 돌아가신 김명희님으로부터 박용성님 그리고 한준호 씨에게 너무 급박하게 이전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비정상적인 소유권 변경으로 보고 담보 가치를 일시적으로 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급박하다니요? 이건 엄연히 증여를 받은 겁니다. 준호가 반박하자 실장님의 그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어요. 증여라는 법적 형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객님 명의로 건물이 들어온 지 불과 며칠 만에 거액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셨고 그 과정에서 소유주가 3단계로 급변했습니다. 이는 저희 은행의 부동산 투기 및 대출 사기 위험 관리 지침상 비정상적인 자산 이전으로 간주되어 담보 가치 평가를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금의 압박과 대출금 상환이 코앞이라 정신이 없었죠. 그렇지만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깨끗합니다. 수익도 나오고요. 해당 건물은 현재 심각한 구조적 하자와 불법 건축으로 인해 곧 행정기관으로부터 강제 철거 명령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 담보 가치가 300억 빚더미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저희 은행은 단돈 1원도 대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실장의 말을 들은 깜짝 놀라 준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법 건축. 사위 한준호의 머릿속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몰래 저질렀던 탐욕의 그림자가 마침내 그의 목줄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준호예요. 제발요. 박용석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 민지가 뒤에서 나타나 차갑게 그를 응시했습니다. 민지는 이미 아버지와 모든 복수 계획을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준호 씨, 이제 연기는 그만해. 민지야, 너는 왜 여기 있어? 아버님, 제발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건물 제가 지은 거잖아요. 내가 지은 거, 내가 지은 게 불법 건축물이라는 소리는 왜 빼먹느냐, 준호야. 아버님, 그게 무슨... 민지가 용석의 곁에 서서 당당히 말했어요. 다 알고 있어. 당신이 리모델링하면서 불법 증축 때문에 건물의 강제 철거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은행에서 그걸 알고 대출을 거부했다는 것도. 아니야. 그건 그냥 소문이야. 내가 행정기관에 돈 좀 쥐어주면. 돈? 내가 내 아내의 건물 수익 10년치를 횡령해서 벌었던 그 돈으로. 준호는 용석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재개발이라고 속여 내 법정 대리인 도장을 몰래 찍어 내가 지은 건물의 모든 수익을 가로채고 내가 매달 200만 원씩 요양원비는 신경도 안 썼지. 내가 횡령한 10년의 죄를 이제 내가 지은 이 건물로 갚아야 할 차례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한 것까지.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어?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 드리고 있다고 했지? 그런데 왜 아빠 통장엔 100만 원만 들어와 있어? 당신은 매달 400만 원씩
더 횡령한 거야. 민지야, 내가 당신이 횡령한 그 돈에서 모든 걸 토해내야 될 거야. 나는 이제 당신 아내 아니야. 민지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당신 명의로 되어 있던 그 건물 이미 법적으로 처리하셨어. 처리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불법 증축, 횡령, 대출 사기. 당신이 숨겨온 모든 걸 아버지와 민우 변호사가 이미 다 조사했어. 민지의 차가운 말에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지야, 그 건물은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그게 내 건물이야. 그래, 당신 이름으로 돼 있지. 그래서 그 불법 건축의 책임도 수십억의 이행강제금도 모두 당신 몫이야. 뭐라고? 이제 그 건물은 자산이 아니라 빚더미야. 당신이 욕심내서 가져간 명의가 결국 당신을 무너뜨릴 거야. 민지야, 제발. 끝났어, 준호 씨. 나 이혼 소송 준비했어. 민지의 단호한 한마디에 준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 소송과 건물 문제는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지는 아버지 박용석과 변호사 민우가 확보한 모든 증거, 불법 증축 도면, 10년간의 임대 수익 횡령 내역, 그리고 사기 행각까지 모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 건물은 제 겁니다. 제가 짓고 운영했습니다. 피고 한준호는 건물 소유주였던 박용석 씨에게 10년간의 임대 수익을 횡령하고 불법 건축과 담보대출 사기를 시도했습니다. 저 건물은 300억짜리 빚더미가 아니라 피고의 탐욕이 만든 범죄의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 한준호에게 횡령죄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도 동시에 이루어졌고 모든 강제 철거와 이행강제금의 부담은 준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며칠 뒤 용석은 준호가 살던 집을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닌 햇볕이 잘 드는 조용한 집이었죠. 여보, 잘 보고 있지? 우리 민지가 너무 잘하고 있어. 당신도 이제 맘 편히 쉬어. 그때 민지가 현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요. 좋지? 뭐 먹을까? 아빠 좋아하는 감자탕? 아니, 우리 딸 좋아하는 초밥 어때? 아버지 박용석은 사위의 욕심으로 시작된 비극을 법과 진실로 끝냈습니다. 그는 재산이 아닌 죄악으로 복수했습니다. 오늘 용석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용석님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용석님의 새로운 인생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